안녕하세요. 어느새 환갑을 지나 칠순을 바라보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 나이쯤 되니까 지나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제 인생도 자식들 삶도 참 다사다난해서 앞으로 나날도 걱정이 많아집니다.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인생이 어렵고 정답을 모르니 이렇게 사연을 보낼 곳도 있는 거겠죠. 저도 마음이 답답해서 그동안 듣기만 하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23살이 되던 해부터 자식 둘을 건사하느라 세월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갑자기 사고로 떠난 남편을 원망할 틈도 없었습니다. 험한 세상에 아들과 딸, 저 이렇게 셋만 덩그러니 남으니까 돈이 되는 거 닥치는 대로 하게 되더군요. 그때는 저보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제 노력을 아는지 착하게 잘 자라줬고요. 특히 큰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척척 공부하는 그런 똑똑한 아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애들 키우는 재미로 살 수 있었죠. 하나 있는 막내딸도 어찌나 애교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날에는 초등학생 딸이 거실에 널브러져 앉아있던 제 등 뒤로 와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들었지? 내가 이렇게 주물러 줄게. 우리 딸 보니까 엄마 하나도 안 힘들다. 오빠랑 안 싸우고 잘 있었어? 숙제는 다 했지? 오빠가 숙제 도와줘서 다 했어. 그렇게 딸과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아들도 얼른 달려나와서 제 다리를 주무르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 다리 주물러 줄게. 이러면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럼 우리 아들 딸 보기만 해도 이렇게 배부르고 힘이 나는데 이리 와봐. 엄마가 안아줄게. 저는 하루 종일 힘들어도 집에 오면 착한 아들, 딸이 있어서 좋았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힘들까봐 주물러준다는 아이들을 보니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아이들을 꽉 안아주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제게 선물을 주고 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 없이 혼자 남겨져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긴 했어도 아이들 보면서 마음만큼은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돈이 없어서 조금 부족한 엄마이긴 해도 힘들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엄마가 되기로 다짐했어요. 험한 세상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돼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제 마음을 자식들도 알았는지 모두 잘 자라줬어요. 특히 큰아들은 착실하게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잘 자랐습니다. 대학 가서도 한눈 안 팔고 열심히 공부하더니 대기업에도 턱하니 입사했어요. 제 아들이지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라고 말 안 해도 엄마 호강시켜 주겠다면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혼자서 대기업까지 입사한 거예요.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을 거라면서 수군거리던 주변 사람들도 다 저를 부러워하더군요. 그래서 아들이 제 인생에 마치 훈장 같았어요. 모범생처럼 공부만 하던 아들 덕에 딸도 보고 배웠는지 부사관 시험을 보고 여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보다 움직이고 활동적인 걸 좋아하더니 여군이 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한 거라고는 애들 하고 싶은 일 잘하라고 응원해 준 것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 이번에 회사 그만뒀어요. 같은 학교 졸업한 친구들이랑 사업을 해보려고요. 아니,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그래도 사업보다는 회사가 낫지 않겠어? 하루아침에 결정한 거 아니고 오래 생각해 오던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아니 회사 다니던 애가 무슨 사업인가 해서. 에이, 저 못 믿으세요?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큰아들이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니까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늘 말 안 해도 척척 해내던 아들이니까 더 의심 없이 믿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들은 사업 시작 1년 만에 꽤 매출이 나오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 살 길 알아서 찾아가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들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어느덧 자식들이 제가 혼자 애들 키울 때 나이만큼 나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언제 그렇게 흘렀는지 든든했던 큰아들도 결혼하겠다면서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참 제 자식이지만 이해가 안 갈 만큼 이상한 여자애를 데려온 겁니다. 첫인상부터 느낌이 참 안 좋았어요. 분명 아들과 약속을 하고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을 텐데 화장부터 옷까지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거든요. 허벅지가 반은 다 드러나도록 보이는 짧은 치마와 짙은 립스틱까지 참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뭘 저렇게 오물거리나 봤더니 껌까지 씻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서 삐딱하게 인사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껌 씹으면서 인사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배가 고프면 밥이라도 먹고 오지 껌을 왜 씹어요? 아, 죄송해요. 껌 씹는 게 습관이라 깜빡했어요. 보다 못해 한마디 하니까 그제야 주머니에서 껌 종이를 꺼내서 껌을 뱉더군요. 정말로 속으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세상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여자라면 저런 차림으로 어른한테 인사하러 오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죠. 대체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의문이었어요. 머리카락도 샛노랗게 염색된 머리라서 회사원인지도 몰랐습니다. 일반 회사를 다닌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예비 며느리 행색만 보면 놀고 먹는 백수건달 같았거든요. 그래도 아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한 게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셋이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은 반찬까지 예비 며느리 앞에 끌어다 주면서 아주 귀한 신주단지 모시듯 했습니다. 둘이 이렇게까지 좋다는데 제가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반대하기에는 예비 며느리가 싹싹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밥을 먹고 치우려는데 본인이 하겠다며 예비 며느리가 자신이 치우겠다면서 나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두라고 말렸지만 어찌나 고집이 센지 그냥 치우겠다니까 해보라고 했죠. 그런데 설거지 다 하고 뒷정리하는 걸 보니까 꽤 손이 야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에 가려고 나서면서 나가는 길에 분리수거하겠다면서 쓰레기까지 챙겨 나가는 겁니다. 저는 예비 며느리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이리 두고 가. 괜히 옷에 냄새 배면 안 되잖아. 아니에요. 지금 버려야지. 안 그러면 집에서 냄새 날 거예요. 나가는 김에 버리고 갈게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처음에 좀 실수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잘할게요. 너무 저 믿게만 보지 마세요. 저는 갑작스러운 예비 며느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미운 털이 박히니까 알게 모르게 저도 싫은 티를 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예비 며느리의 말에 괜히 미안해졌어요. 집안일 하는 거 보니까 겉모습과 다르게 야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예비 며느리와 아들을 다독이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싫다고 둘이 곱게 헤어질 것도 아니고 어쩌겠어요? 둘이 행복하게 잘 살라면서 결혼을 허락해줬습니다. 아들도 제가 허락해주니까 잘 살겠다면서 입이 귀까지 걸리더군요. 제 마음이야 어떻든 아들만 행복하면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식 날 아들 장가가 아니라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처럼 펑펑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딸이
엄마 걱정돼서 나중에 시집 못 가겠다고 할 정도였죠. 자식이 결혼하는 걸 보니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 모습을 남편과 같이 봤다면 어땠을까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런데 꼭 불길한 예감은 적중한다고 하죠. 저는 결혼식 때 감동과 슬픔은 모두 잊을 만큼 큰 며느리의 만행에 이가 갈릴 기억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터지는 것 같아요. 아들은 사업한다고 바빠서 며느리의 만행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하느라 바쁜 아들한테 며느리의 만행을 다 잃을 수도 없고 그저 제 선에서 다그칠 뿐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부터 며느리는 슬슬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드러눕기만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집에서 말입니다. 그 시기가 첫째 손자가 돌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주방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첫째 손자가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 며느리가 있으니까 금방 달래겠지 싶었는데 어째 우는 소리가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달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실로 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풍경은 기가 막혔어요. 거실 한가운데 대자로 뻗어서 며느리가 글쎄 자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졸려도 애가 옆에서 울고 있으면 깨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우는 애를 안아서 달래면서 며느리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아니, 넌 애가 울고 있는데 일어나지도 않아. 네 아들 울고 있잖아. 어머니가 좀 달래주세요. 제가 어제 잠을 통 못 자서 그래요. 애 엄마가 얼마나 푹 자려고 그래. 얼른 일어나. 애가 엄마 찾고 우는데 일어나야지. 당장 일어나서 애 볼 거 아니면 짐 챙겨서 집으로 가든지. 계속 그렇게 눕기만 하려는 며느리를 겨우 깨워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기 울음소리에도 잠을 자겠다고 버티는 게 말이나 되나요? 제가 애들 키울 때는 아이들 딸꾹질 소리만 들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곤 했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우는데도 남의 집 애 보듯 했답니다. 며느리는 가끔 반찬 배우겠다면서 저희 집에 오곤 했는데 올 때마다 게으르게 누워 있었어요. 볼 때마다 제 딸도 집에 오면 이렇게까지 늘어지게 쉬는 걸 못 봐서 그런지 며느리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어요. 제가 꼭 이거 한 번으로 며느리를 게으르다며 욕하는 게 아닙니다. 명절에 아들과 손자 데리고 왔었는데 며느리는 또 집에 오자마자 거실에 누워버리는 겁니다. 어느 집이나 비슷하겠지만 명절에 음식 만들려면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명절에도 제대로 일하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정말 결혼 전에 뒷정리하겠다면서 나서던 게 마지막일 정도로 주방에는 아예 오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 거실에 있는 며느리를 부르며 말했어요. 넌 음식 만들어야지. 거기 누워서 뭐해? 얼른 이쪽으로 와. 어머님, 저 오늘 아침부터 애 옷 입힌다고 씨름하다 왔어요.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둬? 그럼 그냥 집에서 쉬지 뭐하러 와서 걸리적거리게 그러고 있어. 얼른 이쪽으로 와. 내가 다 해서 할 것도 몇 개 없으니까 얼른 끝내게 빨리 와. 제가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하자 며느리는 그제서야 슬금슬금 움직이더군요. 저도 애들을 둘이나 키워봤으니까 힘든 거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시댁에 왔으면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저희 집만 오면 친정 온 사람처럼 벌러덩 누워버리니까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투덜거리는 며느리를 데리고 꾸역꾸역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얼굴로 온몸으로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티를 팍팍 내고 있는 며느리와 명절을 준비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도 주방이 소란스러워지면 돕겠다며 올 정도였어요. 그래도 말하면 따라주려고 노력하는 며느리를 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었죠. 그렇게 겨우겨우 음식 다 정리하고 거실에서 손자도 보면서 쉬려고 앉았어요. 그리고 TV에서 명절 특선 프로그램 좀 보려고
채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손에 있던 리모컨을 며느리가 툭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신이 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 봐야죠. 누가 들으면 일은 너 혼자서 다 한 줄 알겠다. 육아하다가 음식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도 그렇지 어른이 보고 있는데 말도 없이 돌리는 사람이 어딨어? 왜요? 이제 저도 가족인데 그냥 편하게 해도 괜찮잖아요. 편한 거랑 예의 없는 건 다른 거야. 내가 너 거실에 맨날 대자로 눕는 거 그것도 고치라고 했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의는 지키면서 지내. 저는 정말 며느리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고 있는 TV 채널을 돌리고 산답니까? 저는 정말 며느리 아나무인에 질릴 정도였습니다. 정말 저희 애들은 제가 말 안 해도 해도 될 행동과 안 해도 될 행동은 구분했었는데 며느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이런 건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사는 거 아닌가요? 뭘 하나 하려면 며느리를 다그치고 가르쳐야 했어요. 그러던 사이 며느리와 아들은 딸도 낳으면서 부모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 노릇은 잘 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며느리 행동이 다 애교 정도 수준입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아들이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벌어다 주니까 그나마 며느리 노릇을 했던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지금까지가 며느리 노릇이었답니다. 지금까지 본 건 며느리의 실제 모습에서 반도 안 봤던 거였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고 잘 사는 듯 보여서 저는 큰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사건은 몇 년 뒤에 터지고야 말았어요. 손자, 손녀가 나란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들 사업이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저는 아들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를 안 받아서 소식을 알 수 없어서 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며느리가 애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던 며느리는 문이 열리자 애들을 집 안으로 떠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애들 좀 봐주세요. 집구석이 쫄딱 망해서 입이라도 줄여야 되니까 당분간만 맡아주세요. 아니, 애들 다 듣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서 지금 어떤데 그래. 어떻긴요. 쫄딱 망해서 저라도 얼른 나가서 벌어야 될 판이에요. 어머님이 돈 주실 거 아니면 애들이나 좀 봐주세요. 저는 화가 잔뜩 난 채로 말하면서 마치 짐이라도 넘기듯 애들을 집으로 떠미는 며느리를 보며 기겁했어요. 요즘 초등학생만 되면 다 알아듣는다는데 며느리의 태도를 보니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애들만 남겨두고 가버렸어요. 저는 손자와 손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엄마랑 아빠가 해결하려면 바쁘니까 잠깐 할머니랑 살자. 할머니, 엄마가 이제 돈 없다고 밥도 조금만 먹으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2그릇씩 먹어야 키도 쑥쑥 크지.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웠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소리 지르고 밀치고 싸워서 무서워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 그만 좀 싸우라고 말려주세요. 아유, 그랬어? 걱정 마. 이 할미가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말할게. 손녀가 저한테 하는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한테 밥을 먹지 말란 소리를 어느 부모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손자와 손녀가 가지고 온 짐을 정리해주고 밥도 따뜻하게 한 상 차려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걸 보니까 남편한테는 고운 소리 했겠습니까? 이래저래 걱정이 참 많았어요. 게다가 아이들까지도 부부싸움을 본 듯한 말을 하니까 더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들 집에 가봤어요. 아들 집에 가보니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술병이 뒹굴고
신발장에는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제가 거실을 보며 놀라고 서 있는데 며느리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지금 말할 힘도 없는데 왜 오셨어요? 얼마나 망했나 보러 오셨어요? 말 좀 가려해라. 일이 망한 거지 사람이 망한 것도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같이 힘을 합쳐야지. 정말 속 편한 소리 하시네요.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손도 못 댈 만큼 망했으니까요. 며느리는 삐딱한 목소리로 제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저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지 쌀쌀맞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집을 나가버린 며느리를 뒤로하고 아들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서 숙취로 힘들어하며 힘겹게 일어났어요. 저는 거칠어진 아들 얼굴을 매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왜 이러고 있어? 다 틀렸어요. 이제 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업 좀 망했다고 세상 망한 것처럼 이렇게 이러고 있을 거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야지. 어떡해요? 이제 나이도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지 멀쩡하면 다 할 수 있어. 얼른 털고 일어나. 애들은 내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너만 생각해. 저는 세상 망해버린 것처럼 망연자실해하는 아들을 다독이며 나왔어요. 아들은 한참을 울다가 다시 잘해보겠다며 저에게 대답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아들의 무너진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라도 살아야 된다며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훌훌 털고 일어나서 대리운전도 하고 친구 회사에서 일도 하면서 점차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에 며느리도 부동산에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게 됐구나 싶었죠. 그래서 종종 애들도 봐주면서 아들 부부를 응원했어요. 이렇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황혼 육아쯤은 거뜬했어요. 하지만 이건 안 좋은 변화의 징조였죠. 며느리가 부동산에서 일하면서 얻은 투자 정보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꽤 수익이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가 이제는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성실하고 참한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나마 따라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돈 좀 벌기 시작하니까 아예 저를 개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점점 명절인데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어머님, 명절에 모여서 백날 음식 만들면 뭐해요? 사업은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잖아요. 그냥 돈도 안 되는 거 힘들게 뭐하러 해요? 너 그래서 지금 명절인데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냐? 저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돈 안 되는 일은 안 할 거니까 명절 챙기고 싶으시면 혼자 하세요. 기가 막혀서 그러다가 너 큰 코 다친다. 앞으로 반찬 가지러 오지도 마. 너무 열이 받아서 며느리한테 호통을 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이 손자와 손녀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어요. 아들은 난감한 듯 저한테 며느리가 못 온 이유를 핑계댔지만 아들에게 다 아니까 편하게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기죽어서 사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명절에 며느리 없이 준비를 끝내고 아들한테 현금 50만 원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기죽지 말고 다녀. 남자는 지갑에 항상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장이 기가 죽으면 애들도 작아지는 거고 어깨 펴고 다녀. 죄송해요. 용돈도 못 드리고 받아가긴 하고. 나는 다 늙어서 쓸 것도 없다. 내 자식한테 쓸 돈밖에 없으니까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말해. 저는 아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오라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들은 끝까지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종종 저는 아들한테 비상금으로 쓰라면서 현금을 보내줬어요. 며느리는 돈을 좀 벌기 시작하자 명절에도 안 나타나더니 언제 저희 집에 나타난 줄 아시나요? 바로 본인 일해야 된다고 애들 맡길 때 나타났어요.
며느리는 피곤한 목소리로 제게 아이들을 맡기며 말하더군요.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애들이나 좀 봐주세요. 제가 용돈은 넉넉히 드릴게요. 넌 무슨 애들이 이런 식으로 나랑 상의도 없이 맡기러 오니? 그래서 제가 용돈 챙겨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좀 봐주세요. 돈 없는 집구석 이혼하면 그만인데 제가 살아주고 있는 거 모르세요? 뭐야? 내가 애들이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긴 말은 안 하겠다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는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그리고 용돈 제대로 보내. 내가 너한테는 10원 한 장 안 빼고 다 받을 거야. 저는 며느리의 무례함에 화가 났어요. 가까이 지내던 시어머니라도 이건 선을 넘은 거 아닌가요? 그러자 며느리는 제게 이혼하면 그만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아들 사업이 망한 이후로 며느리는 이혼을 서슴없이 꺼냈어요. 저희 집에 와서 다 같이 있는데도 제 앞에서 아들을 구박하며 이혼으로 협박하는 꼴을 보자 제가 없는 곳에서는 더 심하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며느리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돈 잘 벌어와야 남편이고 애들 아버지인가요?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며느리는 애들도 돌보지 않고 돈이 있는 곳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 무렵 저는 고혈압에 당뇨까지 겹치면서 합병증을 앓고 있었어요. 거동이 점점 불편해져서 겨우겨우 애들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제 사정도 모르는 며느리는 제게 전화해서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애들 옷 사서 보냈는데 제대로 입혀서 보내시는 거예요? 없는 티 안 나게 잘 좀 입혀 보내세요. 너는 한 번을 와보지도 않으면서 그게 할 소리야? 그렇게 궁금하면 와서 한 번이라도 애들 얼굴 보면서 말해. 나 안 그래도 이제 병원 다녀야 되고 점점 다리도 불편해져서 애들 못 보니까 이제 네가 좀 봐. 아니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용돈까지 주는데 좀 더 봐주세요. 너 누가 보면 몇백만 원씩 보내는 줄 알겠네. 꼴랑 50만 원 보내주고 전화로 잔소리는 500만 원치 넘게 하고 있잖아. 데려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먹이고 입히고 직접 키워. 점점 거동도 힘들어지는데 며느리는 끝까지 애 좀 봐달라며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런데 저도 제 몸이 아픈데 어떻게 애들을 보겠어요? 그리고 거동도 힘든데 매번 전화해서 애들 준비물부터 음식까지 부탁하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 며느리한테 화를 냈던 거예요. 아들이 돈 좀 벌다가 망해버렸다고 며느리는 말끝마다 애들 안 봐주면 이혼한다면서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때마다 아들 생각해서 속으로 참을 인을 그리며 참다가 결국 터지고 말았던 거죠. 끝까지 며느리는 애들 맡겨놓고 데리러 오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사정을 다 들은 제 딸이 찾아와서 애들을 아들네 집에 데려다주고 며느리만 따로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새언니, 우리 엄마 이팔 청춘 아니에요. 꼴랑 한 달에 50만 원 주면서 한 달 내내 초등학생을 둘이나 맡기는 사람이 어딨어요.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나 이혼하고 집 나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래도 이 집구석 살려보겠다고 일하면서 투자하고 재테크해서 이 정도 살려냈으면 애들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좀 뻗고 사세요. 지금 우리 엄마 애들 볼 건강 상태가 아니니까 2번 다시 애들 엄마네 집으로 보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정말 다 엎어버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딸은 며느리가 개념 없이 행동한다며 저 대신 더 화를 내고 나왔어요. 저는 손자 손녀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당장은 제 몸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애들을 봐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 덕분에 황혼 육아에서 벗어나 병원만 다니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딸이 챙겨준 덕에 저는 병원 다니기도 편했습니다. 그렇게 새해가 찾아왔고 아들이 웬일로 며느리와 애들을 데리고 오겠다면서 반가운 전화를 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데 뭐라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느릿하고 힘든 몸으로 소박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래도 마침 딸이 와서 같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영 속도가 나질 않았고 준비하는 도중에 아들 부부가 와버린 겁니다. 손자 손녀들은 반갑다며 저를 안으며 인사했어요. 제가 키워준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저를 참 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아이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고 손자가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다리 괜찮아요? 고모가 할머니 다리 아프다고 해서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 손주가 걱정해줘서 이제 괜찮고 말고. 정말요? 그럼 또 할머니네 놀러와도 돼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아유, 그랬어? 근데 이 할머니가 아직 좀 더 약도 먹고 해야 되니까 다음에 와. 대신 할머니가 용돈 줄게. 이리 와봐. 저는 손자가 저희 집에 오고 싶다는 말에 많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손자와 손녀를 세워놓고 주머니에 있는 현금 5천 원을 꺼내서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작은 돈일 수 있지만 당장 있는 돈이 그것뿐이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감사하다면서 배꼽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손자와 손녀 손에 들려있던 돈을 강제로 뺐더니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5천 원? 아줌마, 너 약값이나 해요. 어딜 가면 이깟도 주면서 애들 키웠다고 유세를 부리고 하세요. 이제는 나한테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야? 너 지금 애들 봐준 나한테. 요즘 물가도 몰라요? 이걸로는 과자값도 안 된다고요. 이 돈 애들 주고 나한테 얼마나 뜯어 먹으려고 그러세요. 생색 좀 내지 마세요. 그러면서 찢어버린 돈을 양손에 구기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놀란 아이들이 며느리를 말리며 말하더군요.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 우리한테 준 용돈인데 왜 엄마가 가져가? 내가 너희들 거지처럼 키웠어? 니들이 몰라서 그래. 저 돈 엄마한테 더 많이 있어. 엄마 돈 필요 없어. 손자와 손녀는 며느리한테 소리를 지르며 울었어요. 그동안 저를 잘 따라주던 애들이 며느리 편이 아닌 제 편을 들자 저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있는데 짐을 정리하던 큰아들이 나와서 저를 달래며 물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저와 아들의 대화를 가로막으며 말하더군요. 어차피 좀 더 아프면 요양원 보낼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푼돈 주면서 애들 봐줬답시고 병원비 달라는 소리만 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만 듣고 있던 딸이 며느리 싸대기를 때리고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내가 정말 애들 앞이라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지금 뚫린 입이라고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내가 너 한 번만 더 개념 없이 굴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아! 뭐야? 이거 안 나? 아픈 건 아나 보네.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해? 오늘 가만 안 둔다 정말. 딸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더니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여자라도 군인으로 사는 앤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둘을 떼놓으려고 했지만 아들도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딸과 며느리는 서로를 물고 뜯으며 거실에서 한바탕 싸웠어요. 저는 황급히 애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아들은 거실에서 며느리와 딸을 떼놓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겨우 싸움을 말릴 수 있었고 겨우 딸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며느리는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먹고 죽을 애도 없는 집구석에서 죽어라 돈 벌어줬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런 그지 같은 집구석 이혼하고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니까? 이혼해. 당장 도장 찍어. 나도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아.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이제는 먹고 살만한가 봐? 아니, 제대로 먹고 살려고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야. 이대로 더는 못 살아. 아들은 또 이혼 타령을 하면서 악을 쓰는 며느리를 보며 이혼하자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자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며느리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더 큰 소리로 말했죠. 이 집에서 새언니만 없어도 큰 소란 없이 잘 살 테니까 도장 찍고 깔끔하게 나가. 나도 이놈의 집구석 영 끊고 살고 싶었어. 애들도 알아서들 키워. 이런 몰상식한 집구석 피 섞인 애들 키울 생각 없으니까 잘들 키워봐 어디. 양육비 보낼 테니까 먹고 떨어져. 딸은 끝까지 씩씩거리며 며느리를 보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들도 안 키우겠다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애석하게도 며느리의 모진 소리를 아이들이 다 듣고 말았어요. 저는 상처받았을 손자와 손녀를 꼭 안아주면서 등을 어루만져줬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 아픈 건 안다던데 아무리 이혼이 하고 싶었어도 애들 앞에서 막말을 하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지독하다 싶을 만큼 며느리는 표독했습니다. 그렇게 엉망이 된 거실에서 며느리가 나가자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한테 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어? 괜히 나 때문에 이런 일 생긴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이혼하려고 했어요. 돈 벌고 나서부터 사치 부리고 애들 잃은 뒷전이었어요. 부족해도 저 혼자 키우는 게 애들한테도 더 좋을 거예요. 괜히 엄마 앞에서 소란 피워서 제가 죄송하네요. 괜찮아. 우리 아들이 괜찮으면 나도 괜찮다. 애들이나 잘 달래줘. 아까 그 험한 말을 전부 들었어. 아들은 저를 걱정하다 아이들을 보고는 달래주러 달려갔어요. 그자 손자와 손녀는 아들 품에 안겨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딸도 울고 있는 조카들을 보자 마음이 아팠는지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이혼을 하게 됐고 며느리는 정말로 양육권을 모두 넘기고 이혼을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죠. 애들이 죽어도 엄마랑 살아야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아들과 제가 사랑으로 키우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과 손자, 손녀 이렇게 네 식구가 같이 살게 됐죠. 폭풍 같은 이혼을 하고 5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아들은 물류센터에 취업을 해서 작지만 꾸준히 월급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잘 따르면서 큰 불만 없이 잘 크고 있었고요. 큰 손자는 사춘기가 왔는데도 어찌나 착한지 중학생이 되자 알아서 공부도 하면서 똑똑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클수록 엄마를 그리워하면 어쩌나 했는데 오히려 손자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중에 돈 벌면 한약도 지어드리고 용돈도 많이 드릴게요. 아유, 우리 손자 덕분에 할머니 100살까지 살아야겠다. 저는 손자의 말에 힘들게 키운 보람이 있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나이 들어서 육아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는 말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예외였어요. 손자, 손녀가 친자식만큼 소중했답니다. 손녀딸도 어찌나 야무진지 할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는 똑쟁이였어요. 그렇게 손자, 손녀 커가는 거 보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날은 애들 둘이 시험을 잘 보고 와서 제가 애들을 데리고 외식을 하고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기도 먹으면서 즐겁게 떠들고 집에 오는데 며느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몰골은 초췌하고 옷은 다 낡아 있었죠. 며느리는 애들을 보며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야, 보고 싶었어. 누가 엄마예요? 아줌마 누구신데요? 저는 엄마 둔 적 없어요. 며느리가 애처롭게 애들을 불렀지만 손자는 냉정하게 말하고 손녀딸과 먼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잡으려다가 말고 저를 보며 며느리가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요. 뭐야? 방금 애들 하는 말 못 들었어? 애들이 엄마 없다잖아. 그런데 나한테 며느리가 어딨어? 누가 네 어머님이야?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 정말 정신 차렸어요. 저는 갑자기 매달리며 우는 며느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오던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며느리를 밀쳐내고 저를 부축하더군요. 그러자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 아들을 발견하고 다시 아들 다리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나 정말 한 번만 봐줘. 애들 엄마잖아. 엄마가 있어야 애들이 잘 크지. 너 없어도 잘만 크고 있으니까 떨어져.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살았길래 5년 만에 이 꼴이 돼서 나타나? 이혼하고 새로 결혼한다고 좋다고 여기저기 사진 퍼뜨리고 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래? 그 남자 완전 사기꾼이었어. 나 분양 사기까지 당해서 이젠 진짜 살 수가 없어. 여보 제발 나 쫄딱 망했어. 나 한 번만 봐줘.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한 공간에서 숨쉬고 살고 싶지도 않아. 당장 저리 꺼져. 아들은 며느리를 바닥에 밀쳐버리고 저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아들한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전화기도 꺼버렸어요. 집에 들어온 저는 베란다로 내려다보니까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망부석처럼 저희 집을 올려다보는 며느리가 보였어요. 정말 기가 찼네요. 그렇게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들떠있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정말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제 복은 귀신도 못 물어간다는 말이 딱입니다. 자기가 당할 일만 반드시 당하고야 만다더니 며느리를 보니까 인생 기륭하복을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애들 앞에도 몇 번이고 서슴없이 나타났지만 손자와 손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찾아왔다가 제 딸이 호통을 쳐서 쫓아내 버렸어요. 둘이 치고받고 싸운 적이 있어서 그런지 쫄딱 망한 며느리는 딸을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인생에 한 번씩 고비가 오면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아들 사업이 망했을 때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본성을 알고 제대로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평생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온 가족이 바라고 산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면 어디선가 한때 며느리였던 그 여자가 볼 수도 있겠죠. 혹시나 본다면 정신 차리고 거만하게 살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요. 원래 사람은 그릇에 맞는 복이 온다는데 간장 종지만한 그릇을 품고 사니까 그 꼴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인생 풍파가 길었네요. 여러분들 혹시나 힘든 시련이 온다면 그 이면에는 좋은 일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좌절만 하지 마시고 꼭 기회를 찾아보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